예,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 기술의 전파, 에너지원과 야금술. 개요. 기술은 인간이 외부 세계에 작용하는 누적된 노동의 지식으로 혁신뿐 아니라 단조로운 개선과 전통적 효율성까지 포함한다. 기술과 역사는 서로를 설명하지만 단선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멍해의 변화와 뇌제 폐지로 이어지지 않았고 안경의 보급이 르네상스 지적 성장의 단일 원인으로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인쇄술, 실내 조명, 독서 열정 등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기술만으로 사회 변화를 설명할 수 없으며 사회 경제적 맥락이 필수적이다. 발명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사회가 수용할 준비가 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증기기관이 이전에 발명되었지만 산업혁명에서나 보급되었고 바이킹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유럽이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아 잊혀진 것처럼 기술은 사회의 필요가 생길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린다. 기술은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조건에 의해 제한되며 그 한계는 일종의 천장과 같다. 그러나 그 천장이 뚫리는 순간 기술 발전은 돌파적 가속을 이룬다. 다만 그 원동력은 기술 내부의 자생적 발전만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와 역사적 맥락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 결국 기술 발전은 기술 자체의 진보보다 사회적 필요와 구조적 변화가 맞물릴 때 비로소 촉발된다. 이 옆에 그림은 여기 지금 긴 낫이 있는데 책에는 19세기에 전까지는 크게 출수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 밑에 보면은 1565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핵심적 문제, 에너지원. 당시 이용 가능한 힘은 인력, 가축, 풍력, 수력, 목재, 목탄, 석탄 정도였다. 석탄은 중국 문헌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다지만 제철업에서 코크스로 활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인간 모터. 인간의 근육은 미약한 에너지원이다. 사람의 힘은 일마력의 약 300분의 1에서 400분의 1. 말의 힘 일마력은 약 그러니까 말의 힘 일마력의 약 27분의 1, 37분의 1이 되는 거죠. 사람의 힘이. 그러나 말의 힘이 그렇다는 거죠. 참. 그러나 인간의 도구를 통해 힘을 배가시켰다. 망치, 도끼, 도르래, 크랭크, 페달, 지렛대 등 기초적 동력 장치들로 인간 모터의 실제 효율은 일마력의 약 13분의 1, 16분의 1로 상승했다. 인간은 단순한 모터 이상의 존재였다. 숙련, 유연성, 도구 활용 능력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넘었다. 심지어 삽으로 경작한 토지는 쟁기로 경작한 토지보다 3배의 수확량을 보였다는 기록도 있다. 18세기까지 유럽, 중국, 인도 등지에서는 인력 중심의 노동 체계가 일반적이다. 중국의 풍부한 인력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자원으로 간주되었으며 체인, 펌프, 방아, 운하의 수문 조작 등 거의 모든 작업이 팔림으로 수행되었다. 인도에서는 낙타 대신 수만 명의 짐꾼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럽에서는 우물물을 끌어올리던 말을 괴수 노동으로 대체하는 등 인력의 효용을 높이려 했다. 이는 노동의 낭비처럼 보이지만 당시 경제 구조에서는 합리적 전략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여기 그 인력이 그만큼 쌌던 거죠. 진보란 인력과 다른 에너지원 간의 합리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력이 지나치게 싸거나 풍부하면 오히려 기계 사용이 봉쇄된다. 고대 그리스와 중국이 그 예로 값싼 노예와 쿨리 노동 덕에 기술 발전이 지체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보장될 때만 진보가 가능하다. 인력을 값싸게 소비하는 사회는 결국 기술적 돌파를 이룰 수 없다. 여기 옆에서 쿨리는 식민 시대의 유럽
유럽 제국이 인도나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값싼 계약 노동자로 해외를 보낼 때 쓴 말입니다. 원래는 힌디어 쿨리, 품삯 노동자에서 왔지만 열등한 아시아인 노동자라는 인종차별적 비하어로 변합니다. 자, 충력, 동물의 힘이죠. 아프리카의 충력 활용은 유럽보다 훨씬 광범위했다. 신세계에서 유일한 토착 짐승은 라마였으나 운송 능력이 약해 결국 유럽에서 들어온 소, 말, 노새가 경제의 중심 동력이 되었다. 특히 노새는 모터 역할을 한 핵심 가축으로 페루, 브라질, 누에바, 에스파냐 등의 상업과 교육을 지탱했다. 18세기 말 페루에는 50만 마리,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100만에서 200만 마리의 노새가 짐 운반에 사용되었다. 노새 무역은 페루의 브라질의 금과 맞물리며 거대한 상업망을 형성했고, 이는 일찍이 자본주의적 교통 유통 구조의 출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반면 같은 시기 유럽은 훨씬 뒤처져 스페인조차 1000만 인구의 25만 마리의 노새만 보유했다. 또한 신세계에서는 소가 짐수레를 끌고 말은 가우초의 상징적 귀족성을 형성했다. 소와 말, 노새의 세계는 곧 가축 문명이라 불릴 만큼 신세계 경제와 문화의 기반이 되었고, 인간이 동물의 힘을 통해 대륙을 동력화한 독특한 문명 단계였다. 노새는 우리가 흔히 보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흔히 보지 않아서 제가 좀 찾아놨습니다. 노새는 순말과 암나귀의 교배로 태어난 잡종으로 말처럼 크고 힘이 세면서 나귀처럼 지구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산, 농업, 운송의 최적화가 되고, 그다음에 고온, 고산, 건조한 환경에서 말보다 오래 버팁니다. 불임이라 개체수 통제가 쉽고 항상 일정한 품질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광, 농산물, 운송 등 식민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구대륙에서는 일찍부터 충력의 체계적인 이용이 시작되어 복잡한 발전 단계를 거쳤다. 낙타는 사막 교통의 주역이었다. 단복 낙타는 더운 사막, 쌍복 낙타는 추운 사막과 산악지대에 적응해 서쪽의 사하라에서 동쪽의 고비까지 퍼졌다. 단복 낙타는 서기 초부터 사하라에 정착했고 7세기에서 12세기까지 아랍과 유목민의 확장과 함께 상업교통망을 지배했다. 낙타 카라반은 최대 6,000마리로 2,400톤에서 3,000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범선 여러 척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슬람권은 이를 기반으로 내륙 교통과 장거리 무역의 우월성을 확보했다. 자, 역시 구대륙 전역에 널리 쓰였으며 쟁기, 수레, 양수기 등 다양한 노동을 담당했다. 인도에서는 소를 수천 마리씩 이용한 대규모 카라반이 존재했고, 유럽에서도 농업의 중심 동력이었다. 소는 경제적이고 지속적이었으나 느렸고, 말은 빠르지만 유지비가 높았다. 이 논쟁은 고대부터 18세기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자본주의 농업의 발흥과 함께 말 중심의 농업 체제가 확산되었다. 요컨대 구세계의 충력은 낙타가 교역로를, 소와 말이 농업을 지탱하며 문명의 동력을 형성했지만 지역적 기후적 한계 속에서 발전의 양상이 달랐다. 옆은 소가 방아를 돌리는 거고요. 말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가축이자 전쟁과 농업, 수송의 핵심 동력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말이 존재했으며 9세기 이후 안장, 등자, 제갈, 편자, 멍에 등의 발명으로 그 활용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멍에의 도입은 말의 힘을 4배에서 5배로 늘려 전쟁용에서 농경과 운송용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삼포제, 북유럽의 농업 확장, 인구 증가와 맞물려
중세 유럽의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지역별 차이는 컸다. 중국은 말의 수가 적고 품종도 작아 황제 전용 역참과 군용으로만 제한되었다. 연간 수입도 2만 8천 마리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인도와 블랙 아프리카에서는 말이 사치품이었고 19세기에는 말 한 필이 노예 5명에서 12명과 교환될 정도로 귀했다. 페르시아와 인도에서는 고가의 말을 수입해 사치스럽게 길렀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말이 동물의 귀족이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에 4만, 유럽에 10만 마리, 페르시아는 8만 마리를 보유하며 기병 중심의 군사력을 자랑했다. 낙타와 달리 말은 속도와 전투력의 상징이었다. 유럽은 오랫동안 이슬람의 기병력의 열세였으나 푸아티의 전투 이후 군사적 생존을 위해 말의 개량과 기병대 확충에 나섰다. 루이 14세 시대에도 여전히 프리슬란트, 덴마크, 바르바리산 말을 수입해야 했으며 훗날에는 아랍산 종마로 유럽 품종을 개량했다. 결국 말의 역사는 기술, 군사, 경제의 진보와 직결된 동력혁명의 서사였다. 신석기 시대의 생존수단에서 근대적 기동력의 상징으로 발전하며 각 문명은 그 말의 힘에 따라 흥망을 달리했다. 서구에서는 기마대용 승마 사육과 더불어 꿀짐승으로서 말 사용이 급증하며 군대 보급과 야포, 대포 운반의 필수 인력이 되었다. 16세기 말 알바 공작은 술의 징발로 신속히 진격했고 샤를 8세 군대는 북유럽의 큰 말로 포병을 기동해 이탈리아를 놀라게 했다. 당대 군대 편제는 대포 1문에 말 25필, 화약의 수송에 10필이 요구했고 이에 힘입어 독일, 노르망디, 브루타뉴 등에서 말 시장과 사육지가 세분화되었다. 18세기 말 프랑스는 말 178만, 농업용으로는 156만이었고 소 300만을 보유했고 유럽으로 환산하면 말 1400만, 소 2400만으로 말은 유럽의 힘의 자산이었다. 노세도 스페인, 프로방스, 알프스 교역로에서 중액을 맡아 수레가 못 다니는 고깃길을 대신했고 푸아투는 노새, 당나귀, 사육장으로 중요했다. 대도시의 일상은 말에 전면 의존했는데 파리에서만 2만 1000필이 있어 마차, 임대마차, 일상품 보급을 담당했고 교통체증과 상마차 혼잡이 만연했다. 마지막으로 말은 이동만이 아니라 건초, 규리, 집, 공북 등이라는 거대한 보급망을 통해 파리 앙페르 성문 인근의 건초시장, 생강의 건초선 화재, 런던 아우크스부르크, 뉘른베르크의 건초 집시장까지 도시 풍경을 만들었다. 자, 이제 기계로 넘어갑니다. 수령 모터, 풍력 모터. 11세기에서 13세기에 서구는 물레방아와 풍차의 급증으로 최초의 기계혁명을 맞이했다. 개별 장치는 2에서 10마력에 불과했으나 에너지원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이마저도 의미 있는 힘의 잉여를 만들어 유럽 초기의 성장을 견인했다. 물은 바람보다 변동이 적고 강과 수로망이 발달했기에 물레방아는 풍차보다 보급과 지속성에서 우위를 점했다. 초기에는 수평 회전형 터빈으로 곡물 제분이 중심이었지만 로마의 수직 회전 기술과 기어 장치가 더해지며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13세기에는 단순한 수 증가를 넘어 용도의 다변화가 일어났다. 제분뿐만 아니라 광석공이, 철 단련, 망치질, 제지, 무두질, 펌프 가동 등 다양한 공정이 초보적 모터에 의해 동력화되었다. 이는 캠축과 목재 기어 기술의 발전 덕분이었다. 이 시기 물레방아는 장원 경제의 핵심 설비에서 도시 경제의 기반으로 이동하며 강변 도시들을 수로 통제와 입지 최적화로 반베네치아식 경관을 형성했다.
풍차는 7세기에서 8세기 이란 고원의 수직 축형이 기원으로 이후 서유럽에서 도입되며 구조가 개선되었다. 15세기 네덜란드는 위프 모레를 통해 배수와 간척을 담당하며 풍차의 나라가 되었고 이후 상부 회전식 타평 풍차로 발전했다. 이처럼 물레방아와 풍차 모두 단일 회전축에서 다축 구동으로 발전하면서 여러 기계를 동시에 움직이는 분배 변환 메커니즘을 완성했다. 결국 이 기술은 중세 유럽 산업의 동력 구조를 바꾸며 본격적인 기계 문명의 서막을 열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물레방아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 축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수평으로 돌던 게 이제 수직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이거는 위프몰렌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배수를 도왔냐면 이렇게 풍차가 돌면 이 밑에 있는 물레방아가 돌면서 물을 배수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캠축, 아까 침에 캠축이 나왔는데 이거는 캠축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어서 이 돌기가 지나가면서 이 풀물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풀무질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 이렇게 튀어나온 이 축을 캠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큰 구조를 전부 나무로 또 아주 정교하게 만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맷돌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갈리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자, 유럽 선단의 에너지 규모. 돛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연 모터 가운데 하나였다. 여기서는 돛의 기술적 구조보다는 이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막대한 에너지를 제공했는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1600년경 유럽 전체의 상선 보유량은 약 60만에서 70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후 항해와 해상 교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786년에서 87년경 프랑스 혁명 직전에는 유럽 선박의 총 규모가 337만 2029톤에 달했다. 이는 불과 두세 기 만에 5배의 성장을 이룬 셈이다. 만약 배 한 척이 1년에 평균 3차례 항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총 수송량은 약 1,000만 톤으로 오늘날 대형 항구 한 곳의 연간 처리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만으로도 도시 제공한 풍력 모터의 실제 동력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증기기관선처럼 명확한 마력 단위를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기선과 범선이 병존하던 1840년경의 비교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톤수 기준으로 기선 한 척은 범선 다섯 척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당시 유럽의 전체 선단은 기선 60만 톤에서 70만 톤의 규모의 추진력에 해당하며 1톤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동력은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마력이었다. 따라서 전체 유럽 선단이 생산한 힘은 약 15만에서 23만 3천 마력으로 환산된다. 이 계산은 전함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풍력 모터로서의 도체 총 에너지는 이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요컨대 돛은 인력, 출력, 수력, 풍차를 능가한 거대한 모터로서 17세기에서 18세기 유럽 경제의 확장과 해양 제국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람의 동력 체계였다. 여기 계속해서 마력수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저기 인력을 마력으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런 나머지 동력들도 다 이렇게 마력으로 계산하는 건 나중에 이 사람이 뒤에 가서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산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나무,
나무, 일상의 에너지원. 18세기 이전 유럽은 철저히 목재와 목탄의 문명이었다. 인간의 팔힘과 충력, 나무의 에너지가 결합해 문명을 움직였으며 나무는 건축, 운송, 기계, 도구, 농기구의 재료이자 배틀, 물레, 펌프, 시계, 톱니바퀴까지 만들었던 만능 자원이었다. 삼림이 풍부한 유럽은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를 유지했으나 자원이 빈약한 이슬람권은 점차 쇠퇴했다. 이슬람권은 나무가 아무래도 부족하죠. 나무는 난방 요리, 제철, 제염, 유리, 기와 제조 등 모든 산업의 연료였으나 건축, 조선, 가구 수요로 늘 부족했다. 전함과 대포 받침용 특수 목재는 산림 고갈을 가속화시켰고 발트해와 네덜란드 보주숲 등에서 멀리 운반해야 했다. 프랑스는 발트해 무역에서 배제되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조립식 마스트를 사용했다. 마스트는 돛대인데 그 서양식 배는 돛대가 굉장히 길어서 한 나무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한 나무를 구하기가 너무 이제 어려워져서 나중에 그 나무들을 서로 조각들을 모아서 조립식 마스트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개감과 벌목으로 숲은 빠르게 줄었고 오를레앙 숲은 한 세기 만에 절반이 사라졌다. 뗄나무는 30km 이상 운반 시 손해였기에 강과 수류를 통한 수송이 일반적이었고 목탄은 루아르 센강을 따라 대량 수송되었다. 남유럽은 특히 나무가 부족해 나무보다 음식이 싼 곳도 있었고 올리브 찌꺼기나 사탕수수 줄기가 연료로 쓰였다. 제철소 하나가 마을 전체만큼의 목재를 소비했고 재생에는 나무의 쓰여진 나무의 재생에는 20년에서 30년이 걸려 에너지 공급이 비탄력적이었다. 17세기에서 18세기 뗄나무 값은 폭등했고 가난한 자들은 불이 없이 지내야 했다. 1789년경 프랑스의 연료 소비는 약 2천만 톤, 유럽 전체는 2억 톤, 1억 톤의 석탄이 2톤의 나무와 맞먹는 기준으로 약 1600만 마력의 에너지를 냈으나 실제 활용은 400에서 500만 마력에 불과했다. 결국 18세기 후반 유럽은 산림 고갈과 연료난으로 팽창의 한계에 이르렀고 이를 돌파한 것이 영국의 석탄 혁명이었다. 그러나 미국조차 1887년까지 나무를 더 많이 사용했다. 즉 석탄 문명 이전의 유럽은 나무의 문명이었으며 나무는 열과 도구, 산업과 난방을 가능케 한 에너지이자 숲의 파괴와 발전이 공존한 문명의 역설이었다. 자, 석탄은 중국과 유럽 모두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가정 난방과 요리, 제철, 제빵, 염색 등에 사용되었고 유럽에서도 11세기에서 12세기부터 영국 리에주 자르 등지의 노천강에서 채굴해 석회 오븐, 가정 난방, 철공 일부 공정에 활용했다. 19세기에는 루아르 강을 따라 운반선이 다녔고 18세기 초에 이르러 루르, 앙쟁, 블로네 등 주요 탄전이 본격화되었다. 석탄은 브레스트, 라 로셀, 플랑드르 등지에서 퍼져 벽돌, 양조, 석회 오븐, 군용 난방 등에 쓰였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성공한 곳은 리에주와 뉴캐슬이었다. 리에주는 15세기부터 변기창의 석탄 사용으로 생산이 3배에서 4배 증가했고 뇌제강을 따라 북해까지 수출했다. 뉴캐슬은 1600년경부터 석탄혁명을 주도하며 제염, 유리, 설탕, 빵, 양조, 난방 등에서 석탄을 대량 사용했다. 생산량은 1560년대 3만 톤에서 1900년경 200만 톤으로 폭증했으며 런던 뉴캐슬 간의 해탄 선단이 정기적으로 왕복했다. 석탄이 제철의 핵심 연료가 되려면 코크스가 필요했다. 코크스는 정제된 석탄이죠.
1927년 영국에서 코크스 제조법이 특허를 받았고 17세기 중반 더비셔 지역에서 코크스 연료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양조업은 이를 이용해 메가를 깨끗하게 건조시켰고 제철에서도 1780년경 비로소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기술 부족보다 혁신의 지체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중국은 이미 더 일찍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주철까지 생산했지만 코쿠스를 통한 체계적 제철로 발전하지 못했다. 잠재력은 있었으나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18세기 말 영국이 차지했다. 결국 석탄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나 코크스를 통한 대량 제철과 산업 전환이 가능해진 것은 연료 전환, 공급망, 사회적 수용이 함께 성숙했을 때였다. 기술은 수단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역사를 결정했다. 여기 이제 중국은 송대 때부터 석탄을 광범위하게 사용했고 주철 생산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쿠스의 부재 때문이 아니고 목탄, 석탄을 병용한 기술적 전통과 수력 중심 체계, 정책적 제약, 철 생산 금지령 등이 산업화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뒤로 제철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 결론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에너지원의 이제 결론입니다. 18세기 말 유럽의 경제 구조는 두 가지 명제를 보여준다. 첫째, 이용 가능한 에너지원의 위계. 둘째, 기계 사용의 발전 단계이다. 당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충력으로 말 1,400만 마리와 소 2,400만 마리가 합쳐 약 1,000만 마력의 힘을 냈다. 이어 인력이 600에서 800만 마력, 목재가 400에서 500만 마력, 물레방아가 1,500에서 300만 마력, 그리고 도시 23만 마력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도시에 압도적으로 많죠. 풍차의 비중은 물레방아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 체계의 근본 한계는 에너지 절대량의 부족과 이동 불가능성이었다. 물레방아는 손방아보다 5배 효율적이었으나 증기기관 제분기는 다시 그 5배를 능가했다. 이 차이가 바로 산업혁명의 본질이었다. 그러나 혁명은 도련한 사건이 아니라 15세기에서 17세기에 점진적 기술 축적 위에 이루어졌다. 멍해의 개량, 연료 효율화, 수력 풍력, 모터의 발전, 기역 캠추, 플라이휠 등 정밀기계의 개선이 모두 전 산업혁명의 토대를 이루었다. 이미 기중기, 압연기, 선반, 편물기, 리본 제조기, 화학 공정 장치가 존재했으며 18세기 후반 자동 방적기와 직조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를 지속적으로 구동할 이동형 에너지원, 즉 증기의 등장이 필요했다. 유럽 여행자들이 인도와 중국의 섬세한 비단과 모슬린을 보고 놀란 것은 그 정교한 생산물이 단순한 도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의 수준보다 에너지 동력원이 문명의 발전을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산업혁명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었다. 느린 기술 진화 위에 에너지의 가속화가 더해져 오랜 축적이 폭발로 전환된 것이다. 산업혁명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누적된 기술과 에너지 체계의 한계를 돌파한 문명의 변곡점이었다. 철로 넘어갑니다. 철, 가난한 친척. 18세기 이전 철은 아직 산업의 주역이 아니었다. 뷰폰 같은 철기 제조업자조차 그 기술을 원시적이라 보았으나 그 속에는 잠재력이 숨어 있었다. 당시 제철의 기본 과정은 오늘날과 비슷했지만 규모는 극도로 작았다. 현대의 용광로가 하루에 기차 세대분의 광석을 소모하는 데에 비해 18세기 최고의 제련소조차 연 100에서 150톤에 그쳤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문명 수준의 차이를 의미했다. 루이 모건이 철은 인류사의 진화를 바꾼 사건 중에 사건이라고 했고 크로우스키가 제철업은 경제의 심장이라고 했지만
1800년경 세계 철 생산은 200만 톤도 되지 않았다. 18세기 문명은 철이 아닌 면화가 이끌었다. 이 시기 제철은 여전히 자연 조건에 좌우되었다. 숲과 수력, 광석의 분포가 생산을 결정했고 16세기 스웨덴에서는 봄철 눈 녹는 물이 넘칠 때만 재련이 가능했다. 노동은 계절적이고 경영은 근대적 기업가가 아닌 지주나 마름이 맡았다. 철의 수요도 전쟁에 따라 급등락했다. 생산은 국지적이었다. 대장간과 조철로는 자급적으로 운영되었고 철은 반경 50에서 100km 내에서만 유통되었다. 아미행의 철은 티에라슈에서 들여와 인근에만 팔렸고 유덴부르크 상인들은 알프스를 넘지 못했다. 톨레도, 카리나, 브레시아, 무기 같은 고급 강철품은 사치품에 불과했고 직물처럼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18세기, 심지어 19세기 초까지도 철은 물질 문명을 움직일 힘을 가지지 못했다. 강철, 용해, 교련법, 코크스 용해, 배서먼, 지멘스, 마르탱, 토머스 제철법이 등장하기 전의 세계, 이는 문자 그대로 다른 행성의 시대였다. 산업혁명 이전의 철은 자연에 종속된 가난한 친척이었지만 그 잠든 잠재력은 이후 세기 인류 문명의 중심으로 폭발했다. 철이 이제 나무도 없고 또 운송도 힘들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가난한 친척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지금 철의 종류를 보여주는 건데 밑에 야금술이 나오니까 먼저 보고 가면 먼저 연철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철이 있고 주철이 있는데 연철은 이제 탄소 함량이 진짜 낮고 재련 온도도 비교적 낮고 그다음에 성질은 부드럽고 유연한데 이제 그 농기구, 모, 창살, 고리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럽은 이제 연철 18세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15세기 이전까지는 거의 연철만 생산 가능했고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강철은 이제 탄소 함량이 적은데 이제 주철만큼 적지는 않고 비교적 높은 제일 높은 이제 그 온도가 그걸 생산하려면 온도가 필요하고 강도와 탄성이 조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조도 할 수 있고 담금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의 가야에서도 이 철이 생산되었죠. 근데 유럽은 이제 18세기나 이 기술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나 도검 이런 거를 만들었고 주철은 이제 인도의 철로 좀 유명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탄소 함량이 높고 그다음에 단단한데 이제 잘 깨지죠. 주로 주조에 썼던 거죠. 송나라에서도 대량 생산됐고 이제 유럽에서는 14세기 이후에나 이제 복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물로 생산되는 솥, 난로, 수도관, 엔진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이제 쓰는 철입니다. 자, 중국을 제외하면 야금술은 초보적이었다. 철의 야금술은 기원전 14세기 카프카스에서 시작되어 구대륙 전역으로 퍼졌으나 그 발전의 장관은 두 번뿐이었다. 하나는 중국의 조기 완성, 다른 하나는 유럽의 후기 도약이었다. 중국은 기원전 5세기 이미 철 주조와 석탄 연료를 사용했고 일부 기록은 13세기경 코크스 재련의 가능성까지 암시한다. 반면 유럽은 14세기까지 용해철을 얻지 못했고 1780년대 이후에서나 코크스 재련이 일반화되었다. 중국이 앞선 이유는 석탄 사용으로 고온을 확보하고 인이 많은 광석의 낮은 용점을 활용했으며 물레 방화, 풀무로 지속적인 송풍을 가능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도가니식 용광로에서 제어된 온도로 가단 주철과 저탄소 강철을 생산해 쟁기와 솥을 만들었는데 이는 유럽이 19세기에야 달성할 수준이었습니다. 오드리크루는 14세기 오스트리아의 고로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전래된 중국식 제철법의 마지막 계승형이라고 보았다. 중국과 인도에서 발전한 도가니 주조법은 고탄소강, 즉 다마
다마스쿠스 강철로 이루어져 있다. 페르시아의 풀리드, 러시아의 블라트, 영국의 우추로 불린 이 강철은 사부르검의 재료로 유명했다. 타르베니아에는 인도 골곤타 왕국에서 무게 600에서 700g의 우추강 철계가 거래되었다고 기록되었으며 이는 동아시아와 페르시아, 러시아로 확산되었다. 샤르댕은 유럽 강철은 페르시아 것보다 못하다고 적었고 다마스쿠스 특유의 물결 무늬는 시멘타이드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유럽은 이를 모방하지 못했고 18세기 레오 듀무르도 재현에 실패했다. 이 연구가 19세기 금속 조직학의 기원이 되었다. 이로써 다마스쿠스 강철의 근원은 인도보다 중국의 도가니 제철법에 가까웠다. 알리 마자헤리는 19, 11세기 아랍 페르시아 사료와 중국 기록을 비교해 우추강이 중국에 기원했다고 주장했다. 사부르검의 기술은 중국에서 투르키스탄, 인도, 페르시아, 이슬람, 러시아로 퍼졌으며 사산조 페르시아가 로마 군단을 제압한 것도 이 강철 덕이었다. 결국 유럽으로 진출한 유목민의 무기 체계 역시 중국 기술의 유산이었다. 유목민의 중국 기술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13세기 이후 중국은 정체했다. 코크스 재련을 알고도 확장하지 못했고 혁신은 멈췄다. 조기에 세계를 앞섰던 문명이 왜 멈췄는가? 그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중국 문명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먼저 여기 밑에 글부터 보면 가야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은 이제 고온 1200에서 1300 재련과 정련을 통해 고순도 저탄수강을 생산했으며 주조, 단조 기술을 병행했다. 규격화된 철정을 만들어 교역 화폐 단위로 사용했고 낙동강 수운과 해상로를 통해 일본 등지로 철을 수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까지 수출한 게 이제 위에 그림에서 나올 텐데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통일신라의 가해 기술을 이어받아 국가가 제철을 관리했고 송풍로와 정령 기술이 발전해 무기 농기구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고려는 관영 제철소가 설비되고 주철 제강 기술이 발전되었고 대형 종과 불상 무기 제작에 활용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제철 기술이 체계화되어 선철, 강철, 단철의 3단계 재련이 확립되었고 품질 관리와 표준화가 이루어져 농기구, 무기, 공업용 철제 제작에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고업을 천시한 제조 등으로 제철업이 이제 산업화되지는 못했죠. 그게 이제 중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올려놓은 그림은 이제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이 빨간색 점들은 철기 유물이 이제 출토된 거죠. 그다음에 그 철기 유물이 그다음에 노란색은 가야의 지명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에도 가야의 왕비가 인도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가야에서 발견된 그 철정이 인도에서 나오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중국과의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홍익대 이제 그 교수인데 이 교수는 인도가 가야하고 신라에서 덩이새를 사가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11세기에서 10세기의 진보. 슈타이에르 마르크와 도핀의 지역. 유럽의 야금술은 지크, 자르, 생강 유역에서 시작되었다. 철강성은 흔했지만 순철은 드물었고 초기 재련은 배수한 광물을 목탄과 함께 가마에 쌓아 2, 3일 태운 뒤 찌꺼기 속에서 철을 얹는 방식이었다. 11세기 초에 노천 가마는 송풍력이 약해 광석의 15%만 환원시켰다. 11세기에서 12세기 수차의 도입으로 풀무와 망치가 자동화되며 제철소가 강변으로 옮겨갔고 14세기 말 독일, 네덜란드 용광로가 프랑스로 확산되었다. 슈타이에르 마르크에는 13세기 램포이어, 14세기 슈트코펜, 세기 말 대형
세기 말 대형 용광로가 잇따라 등장해 주철이 처음 용해되었다. 탄소 조절로 강철을 얻을 수 있었으나 18세기 전까지는 강철화된 철 수준에 머물렀다. 수력 해머는 500에서 600파운드의 철덩이를 타격해 생산을 늘렸고 이탈리아식 망치가 이를 개선했다. 알프스 서부 도핀의 수도사들은 12세기 이미 주철을 재련했으며 강력한 수도관과 티롤 노동자들의 기술로 자연 강철 생산이 가능했다. 장인의 이동으로 기술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1450년 리에주 노동자들이 상리스에 낙수식 제철소를 세웠고 1500에서 1700년 사이에 용광로 용적은 2배, 하루 생산량은 2톤에 이르렀다. 중세의 이러한 축적이 근대 제철의 토대를 이루었다. 집중의 전 단계. 15세기 유럽의 야금업은 집중의 전 단계에 머물렀다. 전쟁으로 인해 갑옷, 화성총, 대포 등 철제 무기의 수요가 급증했으나 평시에는 다시 생활용 철제품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지역적 수요를 중심으로 한 산발적 생산 집중을 낳았으나 수송 연료, 동력, 식량 공급의 제약 때문에 완전한 산업 집중은 불가능했다. 브레시아와 리옹, 생테티엔 일대의 작업장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간의 철물업과 무기, 농기구 제작이 병행되었다. 각 지역은 특화된 생산물을 가졌고 장인들은 자가 생산품과 함께 석탄을 운반하여 판매했다. 이와 같은 분산 생산 체제는 뉴른베르크, 스웨덴, 우랄, 비스카이아만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집중은 강이나 바다의 연결된 교통망이 좋은 지역에서만 가능했다. 대표적으로 비스카야만 지역은 풍부한 광맥과 해상 접근성 덕분에 발전했고 18세기 중반까지 스페인은 여전히 영국의 철 수출국으로 남아있었다. 몇몇 수치들 1800년경 세계 철 생산량은 약 200만 톤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였다. 실제로 유럽의 철 생산량은 1525년 10만 톤, 1700년 18만 톤, 1760년 60만 톤, 1810년에도 110만 톤에 불과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1840년에야 280만 톤으로 증가했고 이 중 절반이 영국에서 생산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유럽은 7억 2천만 톤의 강철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를 거꾸로 거슬러 보면 앙시eng 레짐 시기의 철은 여전히 부차적 물질이었으며 사회는 나무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즉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는 아직 철의 시대에 도달하지 못한 문명이었다. 자, 다른 금속, 안티몬, 주석, 납, 아연 등은 희귀하지만 소규모로만 쓰였고 특히 아연은 18세기 말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이용되었다. 반면 금과 은은 투기의 대상이자 산업의 진보를 자극한 금속이었다. 특히 은은 아말감법이 16세기 이후 확립되면서 은은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금속이 되었고 이를 통해 갱도, 배수, 환기 기술 등 광업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구리는 철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청동 대표는 귀족적 무기였고 18세기에는 선박과 구리의 피복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구리는 금은 다음에 제3의 화폐 금속으로 재련이 비교적 쉬웠고 초기 자본주의 발전과 결합해 막대한 부를 낳았다. 16세기 작센의 만스펠트 구리 강산, 17세기 스웨덴 구리 산업, 그리고 일본 구리의 국제 투기는 그 대표적 사례였다. 푸거 가문과 자크 퀘르는 이 시대의 구리의 저항이었으며 훗날 암스테르담 거래소에서 구리는 여전히 가장 안정적인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요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면 서양이 이제 동양 문명에서 기계라든지 또 석탄 이런 사용이 또 제철 기술 이런 것들이 더 좋았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 그게 멈춰지고 나중에 서양은 또 그걸 또 발전시켜 가지고 기계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제가 나름대로 이제 비교를 해놔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레방아하고 풍차의 활용이 그런 기계, 그 톱니라든지 그런 기여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정교화되고 기계 공학의 이제 발전을 가져왔는데 근데 이 동양에는 그만큼 물레방아나 풍차가 없었거든요. 또 그 이유를 좀 보면은 어, 밀과 빵을 중심으로 한 제분이 많이 필요해. 서양에서는 그게 많이 필요했고 동양에서는 이제 쌀 중심이니까 광계 수리 시설이 그거보다는 더 발달했고 그다음에 수차나 수리 시설 이런 쪽으로 더 발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서양은 이제 생산력이 나중에 이제 생산력이 이제 확대된 거에 비하면 이제 동양은 이제 좀 좋게 보면 생태 순환형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경제 구조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어, 그 서양은 이제 상업이라든지 이제 금융이 이제 많이 도시가 발달하면서 상업 금융이 이제 발달하면서 더 많은 이제 재화가 필요하게 되고 또 생산품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또 뭐 그런 법들도 생겨나게 되죠. 특허라든지 경쟁, 자본이 그렇게 해서 또 자본도 축적되고 뭐 자본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자본의 힘으로 기계를 또 더 많이 사올 수 있게 되고 만들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한 반면 동양은 이제 농본 억산입니다. 농업이 중심이고 상업을 이제 억압했고 그다음에 자급자족적 이제 공동체였죠. 그다음에 지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그 사람들이 그냥 안정만 하면 되고 질서만 있으면 되지 어떻게 큰 더 많은 이제 그런 자본의 축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아서 이제 기계화가 되는 거에 대한 압력이 이제 비교적 약했던 걸로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자면 이제 시장 경제와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동양은 이제 질서 안정. 그다음에 권력은 갈 이제 이제 권력으로 볼 때는 서양에서는 이제 갈등이 많았죠. 이제 좀 다양화된 사회이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갈등과 그런 것들이 이제 혁신을 촉진하게 됐고 기계는 이제 생산성과 이제 지배의 도구로 되었고 동양에서는 관료제나 뭐 예로서 다스리는 예치 중심이었고 기술은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만 이제 최소한의 사용이 있었죠. 그래서 갈등의 혁신과 이제 질서의 완충 이렇게 보고 이제 인식론으로 봤을 때 이제 서양에서는 자연을 수학화, 기계화 특히 이제 데카르트라든지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험과 이제 응용을 통해서 이제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었다면 동양은 자연과 인간의 이제 조화, 이제 공자나 노자 사상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조율과 균형의 기술 그래서 이제 서양은 이제 원리 탐구라면 이제 동양은 질서와 조화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술의 이제 경로는 이제 재분부터 시작해서 도시상화 그다음에 그 개량하는 거 그다음에 공장으로 그다음에 시장으로 이렇게 발전한 반면 동양에서는 이제 수리 그다음에 어, 자급자족 공동체 그다음 안정주범 역시 계속 좀 돌고 도는데 그래서 서양은 성장의 루프였던 반면 이제 동양은 안정의 루프였죠. 그다음에 서양의 문명적 성과는 이제 뭐 생산력, 운송, 의료, 통신, 혁신 뭐 이런 인간의 외적 확장이 있었다면 동양은 이제 지속 가능성, 절제, 공동체, 윤리 이런 내적 조화. 실제로 철학 면에서 봐도 이제 그 우리 동양의 철학의 파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양은 돌파임이라면 이제 동양은 지속하고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 문명은 이제 영국 우리가 이제 권력과 진보에서도 봤지만 이제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어 이제 사람들이 소외되고 제국주의로 바뀌는 반면 동양은 이제 혁신력이 좀 부족하고 또 신분이 경직돼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너무 많은 과잉의 위기가 되고 동양에서는 정체의 이제 위험이 있는 것이 이제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